네, 이재명 대통령이 등록 임대사업자의 양도세 혜택 축소를 시사했습니다.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유예를 예정대로 5월 9일 끝내겠다고 공언한 데 이어 또 다른 다주택자인 임대사업자도 그대로 두지 않겠다고 압박하는 건데요. 다주택자 매물이 얼마나 나올지 그리고 전월세난이 심화되지는 않을지 두 분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권대중 한성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좌교수 윤수민 NH농협은행 부동산 전문위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요번에는 임대사업자들입니다. 등록 임대사업자들 이재명 대통령이 이 양도세를 무기한 이렇게 중과하는 거를 예외를 줘야 되겠냐, 좀 곤란하지 않겠나, 이 얘기 좀 해보자, 이렇게 해서 좀 압박을 하고 있는데요. 5월 9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조치를 분명하게 끝내고 이제 임대사업자를 겨냥을 했는데, 권대중 교수님, 네. 등록 임대사업자 제도가 그동안 조금 우여곡절을 겪었는데 네. 어떻게 시작해서 지금 현재는 어떻게 돼 있길래 이 제도를 지금 바꾸겠다는 거죠? 이게 그 문재인 정부 당시에 2017년도 12월에 시작을 했습니다. 예. 당시에 이제 임대사업자들 등록을 유도하기 위해서 네. 등록 임대사업자 제도를 도입하면서 양도세 중과세를 배제했습니다. 예. 물론 이거 말고도 뭐 종합부동산세나 재산세도 감면을 해줬죠. 예. 그러다가 이게 이제 논란이 됐습니다. 너무 혜택을 많이 준다고. 그래서 2020년도 8월달에 이걸 폐지했습니다. 예. 그러다가 이제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다주택자가 집을 팔 수 있도록 지금까지 이제 유예해 놓은 거죠. 그래서 지금 만약에 5월 9일까지 팔게 되면은 양도세를 안 받는 걸로 예. 팔아라 이렇게 유도했는데 아직까지 집을 팔 사람 많지 않고 네. 보유하고 있다 보니까 또 한 번 정권이 바뀌면서 이재명 정부가 네. 이걸 팔으라고 이제 압박하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제 양도세 중과세를 폐지하겠다고 한다 하더라도 네. 당시에 그 혜택을 준 거를 소급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이래 되면 정부의 모든 정책의 신뢰가 없어지게 됩니다. 정부가 내놓은 정책들이 잠깐만요. 소급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은 지금은 의무 임대 기간이 이제 8년인데 네. 8년이 끝나고 나서 이제 말소가 돼서 아파트를 팔 때 네. 다주택자가 양도세 중과 제도를 배제를 받는데 네. 그렇지 않고 배제하지 않고 양도소득세를 중과하겠다고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네. 예고한 건데 그걸 못 한다는 거예요? 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만약에 그럴까요? 그렇게 해서 법률 불소급 원칙에서 만약에 적용하게 되면 정부가 내놓는 정책은 전부 다 신뢰가 없습니다. 나중에 바뀔 가능성이 전부 있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에 다주택자들이 그 임대사업 등록 낸 거에 대해서는 이제 혜택을 안 주는 거지 아마 준 거를 없애지는 못할 거라고 봐요, 저는. 아, 그래요? 그러면 우리 윤수민 의원께 좀 물어봐야 되겠네요.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X에 올린 거로는 현재 등록 임대차로 돼 있는 분들, 약간 2017년 때 문재인 정부에서 했던 그 12월부터, 사람들에 대해서 양도세 중과 혜택을 없애겠다는 취지로 분명히 지금 받아들여지고 있는데 혹시 어떻게 받아들였어요? 예, 뭐 과거의 이제 스토리를 보면은 17년도에 많이 증가했고 18년도까지도 그 등록 임대사업자가 증가했던 추세가 있습니다. 이게 예. 주로 4년임대, 8년임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네. 이 이제 등록 임대사업자의 만기가 거의 도래하는 시점이 올해, 내년 이런 식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예. 이 부분들이 시장에 매물로 나올 수 있도록 이제 제도를 정비하려고 봤더니 여기는 양도세에 대한 부분들을 중과의 대상에서 빠져 있다라는 부분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 판단을 했을 때는 이게 과연 지금 시장에서 매물을 내놓도록 정책을 유도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네. 과연 이 매물들을 양도세 중과 유예가 됐을 때 그럼 이게 나올 수 있는 매물이 되는 거냐에 대한 판단을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뭐 어디까지 아직 확정된 부분은 없기 때문에 예. 이게 어디까지 포함이 다 될 거냐에 대한 부분들은 조금 더 지켜보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예. 아직까지는 그래도 뉘앙스 거기서 말씀하시고자 했던 부분은 일단 우리 앵커님 말씀하신 대로 기존에 양도세 중과 혜택 배제를 받았던 부분들까지도 이거를 조금 혜택을 줄이 없는 쪽으로 만들겠다라는 뉘앙스는 강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새로운 아파트 등록 임대사를 폐지했던 2020년이니까요. 그 전까지 했던 사람들까지 양도세 중과를 배제하는 거를 할 수는 없을 것 같다 그러는데 지금 할 것처럼 계속 지금 받아들여서 임대시장이 근데 어떤 문제가 있냐면요. 술렁이고 있는데. 정책으로 혜택을 줬다가 네, 그런 거죠. 향후에 이거를 소급 적용해서 없애버리면 예. 정부가 내놓는 정책은 모두 신뢰가 없게 됩니다.
이제 어떤 예가 있었냐면요. 예. 예전에 그 2009년도 1월 달에 수도권 지역을 비롯한 서울 지역 전국의 미분양 주택이 네. 16만 6천 가구였습니다. 예. 당시에 2009년도 2월 12일 날 2.12 대책을 내놓으면서 네. 미분양 주택을 해소하기 위해서 미분양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 취득세 50% 감면과 양도세 5년간 면제 혜택을 줬습니다. 네. 그러면 5년 후에 팔으면 면제가 되겠죠. 네. 근데 10년 후에 팔 때는 5년 동안은 면제하고 나머지 5년 동안 면제를 안 해줬습니다. 네. 그 기간 동안에는 인정해 준 거죠. 인정을 해줘야 된다. 네, 그러니까 만약에 이번에 적용한다 그러면 예. 양도세를 중과를 안 하기로 했던 2017년도 12월 이후에 2020년도 8월까지 사이에 등록한 사람들은 인정하고 2020년 8월이라는 시점이 의미가 뭡니까? 그때부터 폐지했어요. 새로운 아파트 등록임대 사업자가 폐지됐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이후에 안 팔고 양도세가 계속 늘어난 거 있잖아요. 네. 그 이전에 상승한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고 예. 그 이후에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인정 안 할 수 있어요. 이거는 혜택이 그때 기간을 정했기 때문에 뭐 이렇게 선별적으로 하면 몰라도 네. 지금 당장 그 혜택을 줬다가 전부 다 없애버리게 되면 정부가 내놓는 정책에 대해서 그나마도 신뢰성이 무너지지 않겠나. 그래서 네. 아마 대통령께서 하신 말씀의 의중은 제가 충분히 아는데 네. 이게 어떻게 적용해서 시장에 그 영향을 줄지는 아마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정책이라는 게 상황과 어떤 의지에 따라서 바뀔 수는 있는데 사실 네. 국민들은 그게 어느 정권이 됐든 정책을 믿고 어떤 행동을 한 거니까 그에 따라서 수시로 바뀌면 좀 곤란하겠지만 현재는 이제 집값을 잡아야 된다는 워낙에 절대절명의 중요한 과제 때문에 지금 양도세 중과 배제를 없애겠다 이렇게 지금 들리고 있습니다. 조금 구체적으로 나와야 될 것 같다는 게 우리 권대중 교수님의 생각인데 도대체 그 임대사업자가 가지고 있는 그 아파트라든지 또는 비아파트가 얼마나 되길래 지금 문제가 될까요? 근데? 네, 24년 통계를 살펴보면은 매입 임대 규모가 한 71만 원, 72만 원 정도 된다라고 예. 통계로 되고 있고요. 서울의 전체 주택으로 봤을 때는 한 30만 호 정도로 추산이 되고 있습니다. 예. 사실 지금 정부가 가장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부분은 아파트에 대한 부분이었고 아파트. 네. 사실 이 뭐 매입 임대 주택 같은 경우에도 아파트에 대한 부분들을 과연 임대주택으로 보는 것이 맞냐 아니냐에 대한 논란은 많긴 했습니다. 근데 그래서 아파트가 얼마나 되냐라고 봤더니 뭐 4만 4천 호 뭐 이 정도 규모가 될 것이다라고 네.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네. 결국 이거는 뭐 SNS 통해서 또 말씀하시는 부분도 네. 있기도 하고요. 네. 근데 서울의 이게 특성을 좀 봐야 될 것 같은 게 네. 서울 전체 주택 중에서 아파트가 얼마나 되냐. 그럼 우리가 일반적으로 서울의 집이라고 했을 때 아파트의 비중은 한 40%가 조금 넘습니다. 40%가. 예. 그런데 지금 매입 임대로 등록된 것들 중에 아파트의 비중은 사실 30만 원 중에 한 4만 4천 원, 뭐 5만 원 잡더라도 한 15% 내외라고 15%. 보는 거거든요. 네. 실제로 우리가 거주하는 아파트 주거 유형에서 비교했을 때 네. 매입 임대에 등록된 그 주택 비중에서 아파트는 사실은 적은 부분이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다만 이제 시장 규모로 봤을 때 네. 지금 서울시장의 아파트 매물의 규모가 한 6만 개 정도라고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데이터가 나오는 게 6만 개 정도로 예. 보는데 여기서 만약에 이 4만 개 거의 5만 개까지 될 수 있다고 보면은 이 정도 규모가 새롭게 매물로 나오면은 시장의 매물 규모가 2배로 확 증가하는 수준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예. 결국 이런 식으로 매물을 많이 늘림으로써 공급이 확대되는 형태의 정책 효과를 기대를 하는 부분이고 거기서 수요자들이 좀 선택을 하면서 예. 심리적 안정을 가져갈 수 있도록 하겠다. 이런 이제 정책적인 계산들이 그 이면에 쌓여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그런 계산대로 그럼 아파트 매물이 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배제 혜택을 없앤다면 나올까요? 나올 수밖에 없나요? 그럼? 지금 만약에 그 물량이 다 나온다 그러면 올해 상반기에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자료를 보면은요. 예. 입주 물량이 11,153가구입니다. 상반기에. 상반기. 이거 거의 2배 아닙니까? 예. 그러면 시장에 분명히 영향을 주는데 예. 그러면 다주택자가 100%다 내놓겠느냐? 저는 뭐 전혀 아니라고 봐요. 물론 이제 또 등록 임대를 한 시점도 있기 때문에 네. 만기 되는 시점도 8년 임대 만기 시점도 좀 다르겠죠. 근데 이게 이제 그 정상적인 평수의 그 주거가 되는 예. 뭐 20평, 25평짜리 같은 모르는데 예. 이 임대주택 등록을 한 사람들은 비아파트 부분도 마찬가지지만 네. 뭐 10평 전후, 15평 전후가 많아요. 네, 등록 임대 당시 가격 제한이 있었죠? 6억 원인가? 그 네. 정도 그러니까 이하였죠? 작은 것들이 많다 보니까 이거를 살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겠느냐. 아. 이게 이제 문제예요. 집을 장만하는 사람이 10평짜리 집을 사지는 않거든요. 예. 결국에 그는 뭐 1, 2인 가구나 뭐 젊은 사람들 청년 측의 그 임대주택이지. 네. 이것까지도 만약에 규제한다 그러면 매물이 나와도 매매가 안 될 것 같아요.
매물이 네, 나오더라도. 뭐 대출 규제나 뭐 임차인이 있어 이건 두 번째치고. 예. 그래서 만약에 정부가 의도한 대로 매물이 나오면 좋은데 네. 제가 볼 때는 뭐 의도한 것보다 훨씬 못 미치게 매물이 나오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규모가 작을 경우에 많은 양을 갖고 있지 않으면 예. 보유세 같은 경우가 그래 많지는 않아요. 네. 그리고 서울에 2주택 이상의 그 숫자가 2024년도 기준으로 보면은요. 네. 국가 데이처의 그 자료를 보면은 37만 2천 명입니다. 이게 많지 않은 거죠, 사실은. 예. 근데 그 중에서도 지방의 주택을 갖고 있는 사람도 포함되어 있다고 봐야 돼요. 지방에도. 네. 그러면 실제 그 한 20만 명 정도라 그러면 20만 명이 다 내놓느냐? 그건 아니라고 봐요, 저는. 자, 이 매물이 얼마나 이 다주택자들, 임대사업자들이 가지고 있는 매물이 얼마나 나오느냐에 따라서 시장 영향이 달라질 텐데 거기 대부분 이제 전월세 사는 분들이 좀 걱정은 할 수. 만약에 이게 이제 매물로 나와서 팔린다면 실제 거기에 전월세로 사시는 분들은 좀 걱정할 것 같아요. 그 동안에는 임대료가 5%로 제한이 돼 있고 임대 의무 기간 동안에 충분히 살 수 있어서 편안하게 살아왔는데 이게 그게 달라지니까 이런 걸 시장에 나온다는 전제로 보면 시장에 어떤 영향이 있을까 이게? 일단 뭐 두 가지 측면은 다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거기 이제 내가 내 집 마련을 꿈꾸고 있는 젊은 층들은 아무래도 지금 집값이 너무 많이 올랐다 보니까 예. 급매를 사야지만 조금 그래도 저희 지각 비용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까지 집을 못 사고 기다렸던 기간 동안에 어느 정도의 보상은 기대한 상태에서 주택을 구입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는 어느 정도 이제 전세 임차인들을 내 집 마련 수요로 옮기는 효과는 분명히 있을 거다라는 게 첫 번째 효과일 것 같고요. 예. 반대로 이제 기존 임차인들 입장에서는 사실 그 매입 임대 이런 것들이 양질의 또 그 임대주택이긴 했습니다. 왜냐하면 상한선이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어찌 보면은 안정적으로 임대를 영위를 하면서 예. 상한선도 제한을 받아서 저렴한 가격에 임대주택에 살 수 있다라는 장점도 있었는데 네. 이게 이제 사라지게 되면은 시장에서 괜찮았던 임대 매물들이 사라지게 된다라는 인식들을 가질 수 있거든요. 예.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은 임차인들의 입장에서는 조금 좋은 임대 매물들이 사라지는 그런 좀 부작용도 있을 수 있는 부분이고 예. 사실 지금 이런 것들은 좀 더 아예 큰 관점에서 보는 건데 현장에서 가장 지금 두려워하시는 부분들은 예. 계약갱신 청구권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계약갱신 청구권. 예, 아무래도 이제 임차인들은 나는 계약갱신 청구권을 쓸 수 있는 사람들이고 예. 이렇게 더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계속해서 뭐 임대나 이런 부분들을 임대주택들을 계속 집주인이 거주하는 방향에서는 매각으로 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고 하니까 네. 나는 계약갱신 청구권 쓰면 더 살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런 부분들을 조금 착각을 하고 계신 분들이 있거든요. 계약갱신 청구를 쓸 수 없다는 거죠. 예, 없는 부분에도 불구하고 예. 약간 잘못된 정보들로 인해서 예. 나는 살 수 있는데 이 권리를 박탈당한다라는 인식을 가지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임차인들 같은 경우에는 결국 내가 가지고 있는 권리를 박탈해가면서까지 내가 살고 있는 집을 사는 사람에게 혜택을 부여해 주는 것이 아닌가라는 좀 불편함을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예. 네. 이 임대사업자 제도라는 게 민간 임대 공급을 좀 늘려주고 뭔가 임대 시장을 조금 건전하고 투명하게 관리하겠다는 취지의 상당히 긍정적인 면도 있어요. 아까 이제 부정적인 그 투기를 촉발한 부정적인 것 때문에 제도가 바뀌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다른 나라는 좀 어떻게 돼 있어요, 이게? 지금 일본 같은 경우는 우리하고 유사합니다. 우리하고? 임대 기간이 2년이고 예. 연장해서도 살 수 있고 예. 5% 제한돼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뭐 호주나 홍콩 같은 경우는 1년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미국도 마찬가지로 보호를 안 해줍니다. 예. 근데 거긴 대외 이제 전세 가지고 월세 제도이기 때문에 예. 월세 보증금은 한 달에서부터 3개월 정도를 받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강력하게 임차인을 보호하는 가장 큰 주된 나라가 뭐 영국이나 네덜란드 같은 데도 강력하게 하는데 예. 다른 적은 거의 유사합니다. 우리나라가 뭐 그렇게 제도가 잘못되어 있지는 않아요. 예. 그리고 이제 뭐 독일 같은 경우는 최소한 10년도 보장합니다. 네. 독일은 임대주택이 안정된 것 같아요. 예. 프랑스도 한 3년 정도 되면서 네. 연장해서 더 살 수도 있습니다. 네. 근데 우리는 2년으로 한 번 더 살면 4년을 살죠. 네. 거기에 비해서는 약하지만 그래도 이웃나라 일본이나 네. 또 미국과 같은 경우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계속 살 수 있게 해놨기 때문에 네. 유사하다고 봐야 됩니다. 임대를 한 이런 다주택 등록 임대인 협회도 있는 모양인데 거기서 상당히 이제 불만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네. 자기들이 이제 임대 규정을 잘 지켜가면서 뭔가 착한 임대인 역할을 많이 해왔는데 그렇게 믿고 그런 그 규정을 준수하는 데 따라서 세제 혜택을 줘왔는데 이게 정부와 어떤 분명한 계약 아니었느냐.
근데 이걸 이렇게 뒤집을 수 있느냐? 그럼 굉장히 그 반발이 심한 것 같아요. 한국의 민간 임대 시장의 구조적인 특징 중에 하나가 네. 뭐 제도적인 기간이나 이런 것들은 거의 대동소이하다고 보는데 네. 그 공급하는 주체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공급하는 한국은 주체가. 대부분 다 개인들이 예. 결국 우리 개인들이 주택을 다가구로 가지고 있으면서 그것들을 공급하는 형태를 가지고 있다라면은 예. 일본 같은 경우에는 철저히 버블 붕괴 이후에 기업들이 그 민간 임대주택의 공급자로서 역할을 많이 해오고 기업이, 있습니다. 네. 저희가 많이 들어보셨던 뭐 리츠라든지 예. 이런 제도들을 활용을 해서 기업이 민간 임대의 주된 공급원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게 특징이란 부분이고요. 예. 미국도 사실은 우리나라랑 비슷하게 좀 개인들도 있고 또 한편으로 미국은 또 주택 유형 자체가 단독이 많다 보니까 예. 그런 것들은 개인들이 공급을 하는데 반대로 우리가 말하는 콘도미니엄, 아파트 이런 것들은 또 기업들이 임대라는 경우가 많습니다. 약간 믹스가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아무래도 이렇게 공급하는 주체들의 차이에서 기업이 하는 경우에는 또 이런 그 짜맞춰져 있는 제도의 네. 틀 안에서 안정적으로 공급을 하는 것이 또 특징이었고 반대로 개인들이 하는 경우에는 아까 말씀하셨던 앵커님 말씀하신 그런 협회나 이런 데서 봤을 때 이 개인들의 사유권 재산이 침해를 받는다. 예.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조금 더 부각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제도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건지 아까 이 권대중 교수님 말씀처럼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임대사업 등록한 분들까지 다 과연 중과 배제 혜택을 없앨 거냐는 건 굉장히 초미의 이제 관심이에요. 네. 지금 없애겠다는 취지로 분명히 이재명 또 대통령이 원래 그 제도 신호를- 도입하는 취지가요 두 가지였어요. 예. 등록을 해서 안정적으로 임차인이 살 수 있게 만드는 거고요. 그렇죠. 네. 두 번째는 전세금에 대해서도 최소한 과세하자. 네. 지금 그렇죠. 현재 전세 보증금 3억이 넘는 경우 관주소득으로 과세하거든요. 예. 이 두 가지 취지였어요. 네. 그래서 이제 등록을 유도한 거죠. 그런데 이제 뭔가 이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는 그런 부작용도 있었고 이제 좀 공급을 좀 늘려야 되니까 구축의 공급을 늘려야 되는 차원에서 정부가 정책을 바꾸려고 하는 겁니다. 이 또 하나 그동안 대통령이 계속 얘기했던 5월 9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관련해서 이제 구윤철 부총리 대통령에게 이제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보고를 했고 아주 명확하게 발표 이제 곧 내일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강남 3구 용산은 이제 4개월 정도 그 몇 개는 6개월 정도 시간을 주겠다는 거. 이건 어떻게 그리고 봐야 입주는 2년 이내에. 입주 2년이에요. 네, 그리고 왜 그런가 하면 이제 단계적으로 이렇게 이제 나갈 수 있도록 유도해 줄 건데요. 예. 지금 당장 만약에 5월 10일 이후부터 물린다면 임차인을 내보내야 되잖아요. 예. 그럼 임차인이 많이 나오게 되면 임대 금액이 또 올라갈 수 있어요. 당장 또 구할 수도 없고. 네. 지금 거주하고 있는 그 임차인들은 2개월 내지 6개월 내에 나가라고 통보를 해야 되거든요. 네. 근데 사실은 나갔을 때 집도 없잖아요. 또 네. 계약갱신 청구권을 허용할 수도 있고.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4개월 이내에 계약 내지 잔금까지 가야 됩니다. 4개월 안에. 6개월 내에 가야 되고. 예. 그런 다음에 그 소유자는 토지거래 허가 구역에서는 실입주해야 되니까. 네. 그래서 2년 내에 입주해라 이 얘기거든요. 2년 내.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사이에 입주 못하는 거는 갭 투자로 있는 겁니다. 네. 정부가 지금 갭 투자를 못하게 하고 있는데 이거는 인정하는 거죠. 예. 그렇게 했을 때 과연 그러면 이제 그 임차인들이 나갈 때까지 기다리는 그 매수자가 있겠는가? 네. 그것도 좀 지켜볼 일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대출이 원활하지 않은 상태에서 집 사기도 어려운데 대출이 된다 하더라도 예. 무주택자만이 이 집을 살 수 있잖아요. 무주택자는 그 토지가 해가지고 구역에서도 살 수 있는 거죠. 네, 살 수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 양반들이 허가를 받고 살 때 내가 살고 있는 전세금을 찾아가지고 밀고 들어가야 되는데 잔금을 집어넣고 내가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이 사람 나갈 때까지는. 그 차이만큼은 대출을 받아야 되는데 대출도 또 6월로 제한돼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정부가 내놓은 건 유예를 줘서 4개월, 6개월 내에 잔금까지 치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입주는 2년 내에 하라고 하는 건데 과연 시장에서 이게 어느 정도 실효성이 있는가는 좀 다른 의문이에요. 우리 윤수민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만약에 무주택자는 그러면 그 집을 살 수 있다 그러면 자기가 어느 곳에 살고 있는 거에서 또 나와야 되고 여기 새로 들어가고 이게 시점이 잘 안 맞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사실 뭐 이제 항상 가장 힘든 게 집 거래할 때 제일 힘든 게 시점 맞추는 게 제일 힘들긴 합니다. 또 뭐 인테리어가 또 들어가게 되면 또 여기도 기간도 연장을 해야 되고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사실 뭐 이게 4개월이 짧냐 기냐에 대한 부분들은 사실 할 수 있냐 이 기간 내가 이 4개월이라는 기간이 할 수 있는 기간이 아니냐라는 부분들을 조금 보셔야 될 것 같긴 하고요. 이 4개월. 그런데 물리적으로
못할 기간은 아니다라고 보는 것이 시장의 일반적인 인식인 것 같긴 합니다. 물론 네. 과거에 3개월 이런 것들도 이야기가 있긴 했는데 뭐 3개월은 솔직히 좀 짧다라는 생각들을 많이들 하시지만 예. 뭐 한 달 늘려준다고 뭐가 달라지겠냐 하실 수 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4개월이면은 통상적으로 준비를 하고 거래를 예. 하는 데 들어가는 기간에서 촉박하지만 그래도 못하는 수준은 아니다. 네. 이것도 경남과 용산에 한해서만 4개월이고 나머지 지역은 6개월로 6개월. 이제 유효를 했기 때문에 네. 그렇다고 본다면은 시장에서 이 정도는 어느 정도 수긍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닐까라고 네. 생각을 합니다. 네. 이 계약갱신 청구권 써서 2년 넘게 사는 건 이제 안 되는 거잖아요. 이 무주택자가 살 경우에. 아니요. 예. 그 계약갱신 청구는 2년까지는 살 수 있게 지금 그렇죠. 첫 임차인들한테 기간만 보호합니다. 해주는 것이고 네, 그 네. 임차인이 계약갱신 청구권까지 써서 네. 2년 더 살 수는 없는 거잖아요. 이제. 네. 예, 그런 제도가 있는 것이고. 지금 만약에 그 지금 당장 나갈 때가 돼서 더 살겠다 그러면 팔리지 않은 상태에서는 그 사용할 수가 있어요. 2년까지 살 수 있게 해놓기 때문에. 2년까지 네, 할 네.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시간이 좀 지나면 이제 안 되겠죠. 그렇죠. 이게 아주 구체적인 내용이 곧 발표가 될 거니까 거기에 맞춰서 이제 과연 파는 걸 어떤 시점에 조정해야 될지 아주 상당히 기술적인 문제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또 하나 공급 문제에서 조금 논란을 빚고 있는 게 여전히 저희가 이 시간에도 몇 번 다뤄봤습니다만 용산 국제업무지구의 주택 가구수 문제입니다. 오세훈 시장이 8천 가구까지는 좀 받아들일 수 있는데 10,000 가구는 좀 곤란하다. 2년이나 늦어진다. 2천 가구를 늘리면 국제업무지구가 2년이나 늦어질 수 있어요. 그게 맞는 얘기예요. 근데. 공사 기간이 좀 늘어날 수 있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제 그 이전가가 늘어나는 것에 따르는 교통 문제나 환경 문제나 또는 도시 기반 시설 문제나 학교 문제나 여러 가지 부수적인 문제가 있어요. 네, 그런 것 때문에 늦어질 가능성은 있습니다. 근데 네. 뭐 기간을 딱 정해서 뭐 1년이다 2년이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은 예. 세대수가 늘어나면 당연히 공사 기간이 늘어날 거고요. 네. 당연히 기반 시설도 확충하다 보면 늘어날 겁니다. 네, 바꿔야 지금보다는 생각보다 늦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네. 네, 그런 부분들에서 서울시가 국가적인 유인에서 물러서서 수용을 해야 되죠. 그래서 사실은 그 공사 기간이나 뭐 이런 것부터 늘어나는 게 아니고 네. 인근 주민의 설득과 지방자치단체하고의 협의가 늦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더 늦어질 것 같아요. 협의가. 네, 그러니까 당장 뭐 용산구청장 입장에서도 용산구에서도 반대하고 주민들이 또 상당히 반대하고 있고요. 예. 또 서울시도 애당초 8천 가구에서 물러날 뜻이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6.3 선거 이후에 누가 시장 되느냐에 따라 또 달라질 것 같아요. 만약에 민주당이 시장이 된다면 속도전을 내서 빨리 갈 수 있고요. 예. 만약에 지금 그 오세훈 시장이 재시장이 된다 그러면 다시 한번. 협의 과정이 좀 늦어질 수 있고 이런 네.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까지 된다라고 속단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네요. 6.3 지방선거가 또 상당히 중요한 변수가 될 것 같네요. 또 하나의 이슈 정부가 발표한 거죠. 부동산 관련 범죄 조사를 위해서 새로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부동산 감독원. 금융회사는 이제 은행 감독원이 감독을 하는데 이게 부동산 감독원을 새로 만들겠다는 겁니다. 11월쯤 뭐 출범하겠다는 건데 영장 없이도 담보대출 내역을 다 볼 수 있게 만들었다. 그러니까 아마도 이제 어떤 무슨 이상한 자금이 온다든지 부실거래 여러 가지 문제를 다 들여다보겠다는데 이건 어떤 취지로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이 부분은. 사실 지금 주택 시장에서 좀 우리가 규제를 하고 있고 규제를 받고 있다라고 소유자들이 느끼는 부분들은 네. 사실은 거래를 하고 난 이후에가 많습니다. 저희가 예를 들어서 규제 지역 내에서 주택을 구입하려고 할 때 네. 자금 조달 계획서를 수립을 해서 제출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부동산원에서는 이 자금 조달 계획서의 내용이 네. 맞는지를 평가하고 네. 그 이후로 국세청은 이 부분에 대해서 실제로 좀 적당하지 않게 금전 이동한 부분들이 있는지를 판단을 하고 결국 네. 이 모든 과정들은 다 주택을 구입하고 입주하고 심지어 뭐 2년 후에 자금 조달 계획서 이런 걸로 연락이 왔다라고 그런 이야기들이 국세청 연락이 왔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예. 네, 그런 건데 지금 이제 감독원이 출범을 하게 되면은 예. 이 사전 조사부터 보겠다라는 부분으로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전 우리 조사도. 지금 시장이 형성된 상황에서 이 거래 이전의 것들 예. 이전에 있던 것들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부분들까지도 예. 다 조사를 하고 거기서 감독에 대한 부분들까지 기능을 하겠다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 사실 시장에서는 이것들을 조금 두려워할 수는 있습니다. 사후적인 부분들이 아니고 예. 사전적인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디에 어떻게까지 들어갈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확정이 안 되기 때문에 조금 거래하는데 뭐 불안함을 조금 겪을 수 있다라는 부분들은 네, 인식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좀 비싼 아파트 거래하는 사람들 사는 사람들 돈의 그 출처를 조사한다 그러니까 조금
물론 지금 자금조달계획서 내긴 냅니다만은 그거는 조금 걱정을 좀 할 수도 있겠네요. 거래를 혹시 그렇죠. 위축시키지는 않을까? 그런 문재인 정부 당시에 부동산 분석원을 만들려고 하다가 논란이 돼서 못했습니다. 부동산 분석은 똑같 네, 비슷한 똑같은 거였어요. 겁니다. 네, 유사한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이제 특별 사법 경찰권까지 준다 그래서 이게 이제 문제 논란이 될 수 있거든요. 예. 선의의 피해자가 나올 수도 있죠. 우리나라는 지금 그 부동산 실명제에 금융 실명제까지 있어서 예. 많이 투명화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그 자금 조달 계획서를 가지고 예. 국세청이 그 자금 흐름도 다 조사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에서 지금도 국토부와 부동산원은 이 불법 탈법 거래에 대해서 조사 기능이 있습니다. 네. 근데 이거는 이제 한데 모아서 강력한 기구를 하나 만든다는 겁니다. 네. 근데 여기에 이제 경찰권까지 준다는 게 좀 문제가 되는 거예요. 강제 수사할 수 있고 네. 또 의사에 반하지 않게 자금 흐름부터 다 열람할 수 있다는 게 예. 거래 위축에 상당한 영향을 줄 거라고 보여집니다. 네. 그리고 좀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고가 아파트가 높은 가격으로 거래되는 경우, 예. 또 불법 탈법으로 증여 상속되는 경우, 네. 이런 경우는 지금도 조사하고 있지만 이건 더 철저하게 조사할 수 있겠죠. 그럼 지금도 법을 어기면 뭐 조사를 당연히 받아야 되는 거고 그리고 조사를 해야 이제 되겠죠. 회사를 경영하는 사람들이 회사 자금으로 부동산을 매입하는 경우, 예. 뭐 이런 경우는 거의 걸러진다고 볼 수 있는데 네. 만드는 것 자체가 뭐 잘못된 건 아닌데 네. 어떻게 운영하느냐가 가장 중요하다고 봐요. 예. 이거를 만약에 그 사법경찰권을 너무 남용하게 되면 네. 이게 그 영장주의 원칙을 위배할 수가 네. 있습니다. 그다음에 제3자에 대한 그 피해를 줘서 이게 논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선의의 제3자가 피해를 볼 가능성도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거는 철저하게 검증한 상태에서 조사가 들어가야 되는데 네. 무분별하게 그 부동산 가격이 올라간다고 조사를 막 해 벌려버리면 시장은 오히려 더 위축되거나 혼란이 가중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네요. 뭐 그런 여러 가지 지금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한 다양한 대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수요를 억제하고 공급을 늘리고 이런 세제를 동원하고 또 새로운 기구를 만들고 거의 하루도 빠짐없이 이제 부동산 관련 대책을 SNS를 통해서 예고하고 있는데 결국은 이렇게 함으로써 집값이 조금 잡히길 기대하는 마음, 뭐 그건 대통령만이 아니라 국민들도 그런 기대를 당연히 하고 있을 것인데요. 어떻겠습니까? 시장 안정이 조금 모양새가 좀 그렇게 좀 잡혀가고 있습니까? 지금 시장에서는? 네, 실제로 지금 서울 아파트 매물들이 뭐 좀 늘어나고 있고 뭐 일각에서는 강남의 아파트 매물이 10%가 늘었다라는 이제 통계들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예. 사실 11호 대책 이후에 가장 시장이 불안했던 부분들이 뭐였냐면은 예. 수요가 줄어들었는데 예. 공급이 더 많이 줄었더라는 부분입니다. 결국 수요자들은 몇 안 되는 수요자들이 집을 살려고 봤더니 네. 거래가 됐던 실거래가 주변에서 가격을 매물을 찾을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들을 너무 많이 하셨거든요. 예. 결국 이게 안정화가 되려면은 그래도 내가 느끼기에 합리적인 선에서 매물 가격대가 나와줘야 되는데 예. 그런 것들이 없었다라는 부분이고 이게 지금 점점 이제 늘어나는 추세로 가게 될 것이다라는 부분들 감안을 한다면은 어느 정도 정부에서 방향성을 잡고 있는 부분들 좀 예. 수요자분들보다도 매물량을 늘려서 이 시장에서 거래가 원활하게 안정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취지들은 좀 단기적으로는 효과를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되는 것 같습니다. 권대중 교수님 좀 짧게 좀 전망을 좀 우선 정부의 그 정책 방향은 맞는 것 같아요. 실수요자 중심으로 시장을 재편하겠다. 예. 다주택자의 불로소득은 걷어들이겠다. 네. 그러면서 이제 시장을 좀 안정시키겠다는 건 뭐 저는 공감합니다. 근데 문제는 너무 속도전을 내다 보면은 이게 무력화음이나 또는 그 문제를 일으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참에 좀 그 중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계획적 체계적으로 좀 진행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신뢰성을 갖고 정부의 그 정책을 좀 믿고 따라가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최근 잇따라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서 여러 대책을 내놓고 있는 관련 얘기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권대중 한성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좌 교수 윤수민 NH농협은행 부동산 전문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